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자, 1번. 2001년 4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연이자율 6%의 현금을 예치하였으며, 자,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다. 자, 한국이 결산일에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200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쪽 기간 경과한 부분에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지금 받지 않고 1년 뒤, 그러니까 내년 3월 말에 받을 거기 때문에 대신 이자 수익 잡고 뭘 인식한다? 그걸 아직 못 받은 이자, 미수이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락된 회계 처리가 뭐냐면요. 분계로 따지면 이거죠. 이자 수익 어디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이자 수익 인식하고 왼쪽에 자산인 뭘? 미수이자를 인식해야 되는데 요게 누락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당기순이익 얘기 나오는데요. 당기순이익 어떨까요? 뭘 누락한 거죠?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누락해 버렸으니까 그 수익을 덜 잡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겠죠. 과대 아니고 순이익은 과소계상이 되고요. 자, 순이익이 과소계상됐을 때 자산은 뭐 저 미수이자를 안 잡았으니까 미수이자가 자산인데 안 잡았으니까 과소계상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 차변대변 일치해야 되는 이거 대차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당기순이익 오른쪽에 이익이 과소계상되면 자산도 같이 과소돼야지. 이익은 과대계상됐는데 자산은 과소계상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는 그 늘어난 이익이 자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거나 같이 줄어야지 차대가 맞는다. 그래서 같이 과소계상됩니다. 물론 그걸 이제 미수이자라는 자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고, 이 문제 뭐 똑같은 문제, 저희 기출에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제가 공타 기출이 타시험 기출 포함되어 있잖아요. 타시험 기출에 똑같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타 기출 489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예, 계리사 문제입니다. 계리사 문제인데 보시면 보죠? 이자 수익을 단기에 계상하는 기말순정목이 누락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뭐 밑에 단기순이익과 자본 및 자산은 과소계상된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나왔고 커버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공타 기출을 만든 이유가 기존 출제자들이 영역을 확대를 하면,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똑같이 내면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달달달 하고 오는데 그러면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는 걸 집어넣는데 이 알파를 여태까지 대한민국 회계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던 그런 지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들면 부담되잖아요. 자기도 그 문제에 오류가 있을까 걱정되거든. 그러기보다는 다른 시험에서 한번 출제돼가지고 검증받았던, 오류가 없이 통과가 됐던, 실제로 회계 문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사들 지금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오류 많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문제 출제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들이 출제를 해오면 그 문제 오류를 바로잡는 그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다른 시험에서 검증된 요렇게, 야 계리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요거 오케이. 물론 출제위원이 계리사 시험을 들고 가진 않지만 기존에 저렇게 다른 데서 기출되면서 검증됐던 문제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 기출 문제 중에서 야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 영역을 확대해서 나가면 이거 건드려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공타 기출에 넣어놓고 그거 황금만 가지고 무한회독해라, 반복해라. 그러면 합격에 지장 없는 점수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정답률 87% 정도니까 이거 틀리신 분은 그냥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2번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평가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2번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현금 흐름 정보 빼고 나머지는 다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래서 발생 기준만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된다. 여러 번 강조했고요. 3번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자, 소수령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그죠?
주석에다가 어떤 사항들 적을 때 단기 거뿐만 아니라 정기 거, 소수령 정보도 같이 비교해서 적는다. 숫자는 당연히 단기, 정기 비교해서 양식 자체가 단기, 정기로 돼 있으니까. 근데 주석도 주석의 말로 적을 때 단기, 정기 비교해서 적도록 돼 있고요. 자, 4번. 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 표시와 분류는 맥이 동일해야 된다? 아니죠. 회계 기준에서 방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고 계속해서 똑같이 하면 그럼 이건 뭐가 되죠? 회계 기준 위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사례 뭘로 말씀드렸나요? 금융자산 기준서가 바뀌어버렸다. 금융자산 기준서가 옛날에는 막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분류를 했었는데 갑자기 뭘로 바뀌었냐면 FVPL, FVOCI, AC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회계 기준에서 이걸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해야 된다 해서 4번이 틀렸고요. 자, 이건 뭐 지문 4개다 이렇게 빈칸 노트에 자,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적으로 종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강조했던 지문이고, 두 번째 지문도 뭘 제외하고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한다. 빈칸 노트에 다 있던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뭐에 대해서 소수령 정보에 그러니까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정기 비교 정보를 표시하되 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 값하면 뭐의 경우에도 소수령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4번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동일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제외한다? 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지문 4개다 빈칸 노트에 다 들어있었다. 빈칸 노트 회독을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던 지문입니다. 정답률도 90% 이상 높게 나왔어요. 자, 3번.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개당된 기초 선수임대료는 16,000원이고 기말 선수임대료는 24,000원이다. 단기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5만 원인 경우 단기 임대료 수익은 뭐 이걸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 뭐 2가지가 있습니다. 티계정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샷법 쓸 수도 있고. 티계정 일단 그려보죠. 기본이 티계정. 자, 티계정은 2개라고 했잖아요. 자산 티계정 아니면 부채 티계정 둘 중에 하나로 있잖아요. 자산 티계정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촛불 마말, 부채나 자본은 오른쪽에 시작해서 촛불 마말 이 2가지다. 자, 선수 임대료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그리고 돈을 안 받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 임대료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는 오른쪽에서 촛불 마말이 되는 거고요. 자, 기초 선수 임대료 16,000원, 기말 선수 임대료 24,000원. 자, 그리고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 자, 생각해보세요. 현금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면 선수 임대료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지금 현금 받을 때 뭘로 잡은 거죠? 미리 받고 그걸 미리 받은 임대료. 아직 임대 기간은 도달 안 했는데, 경과하지 않았는데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 선수 임대료로 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기간이 경과하면 그만큼을 수익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수익 인식하면서 수익으로 돌리면서 선수임대료는 감소하는 거고요. 현금을 받을 때는 현금 받은 만큼 미리 받은 만큼 선수임대료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증가가 뭐냐면 현금 수령액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수취하는 임대료가 5만 원. 아, 그러면 현금으로 5만 원 받았구나.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익으로 돌린 거, 기간이 경과해서 수익으로 돌린 거, 그게 바로 임대료 수익이 되는 거죠. 좌우가 같아야 되는데 66,000원인데 오른쪽도 66,000원이 되려면 42,000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아니면 이거 원샷법으로 풀면, 원샷법 익숙하신 분 원샷법은 더 쉽게,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보다시피 뭐가 헷갈리냐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현금으로 받은 게 잠깐만 선수임대료가 증가한 거냐 감소한 거냐, 요게 헷갈려가지고 요게 거꾸로 놓고 계산해가지고 42,000원이 아니라 막 58,000원을 답을 하신 분도 많아요. 자, 근데 요거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뭘로? 원샷법. 원샷법은 그냥 시산표 그린다. 시산표 그리는데 선수임대료 부채잖아요. 부채가 늘었다 줄었다? 부채가 16,000원에서 24,000원, 8,000원 늘었죠. 부채 증가니까 부채 증가는 오른쪽. 그 재무제표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부채 증가하면 오른쪽이 8,000원 증가하는 거고. 자,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 5만 원? 현금은 뭐죠? 자산이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5만 원 늘었다. 아, 그럼 여기 현금, 자산에 현금이 5만 원 늘었네. 5만 원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수익 물어봤는데 수익은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죠. 이거 얼마냐? 좌우가 같아야 되는데 왼쪽 5만인데 오른쪽 8천이니까 42,000원 들어가야 되네. 답 1번이네. 이렇게. 그래서 FM대로 특이장 쓰셔도 되고 아니면 원샷법으로 풀어버리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있었죠? 이거 우리 기출에 있는 공타기출 520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자, 보시면 뭐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대신에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 7,000원, 임대료 인식한 수익 만원. 그래서 선수 임대료에 대해서 기초 잔액, 기말 잔액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 수익 만원 주고 그래서 임대료 수익 얼마냐? 현금으로 수령한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 얘는 이제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주고 수령한 임대료, 현금 임대료가 얼마냐? 요걸 물어봤고요. 우리 시험은 지금 반대로 얘를 주고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 인식한 수익이 얼마냐? 반대의 질문을 주긴 했지만 접근하는 포맷은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출로 커브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게 아쉽게도 이제 뭐 정답률 65%, 30% 나오는 건 아까 그 부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랬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할인 발행된다. 시장에서는 주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인데 액면 이자율보다 그게 높다? 그럼 액면은 그것보다 낮다. 그래서 시장에서 10% 주는데 요 사채는 8%, 7%밖에 안 주니까 덜 주는 만큼 싸게 할인해서 발행이 되고요. 자, 사채를 발행한 경우 매년 이식할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제가 요거 뭘로 설명드렸죠? 요 그래프. 그래서 할인 발행하면 여기서 시작되고 할증 발행하면 여기서 시작되는데 결국 액면 가액으로 간다. 갈 때 어떤 모양으로 간다? 탄환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요렇게 간다. 자, 그래서 할인 발행한 경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자,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된다? 장부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해요.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빌린 돈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빌린 돈이 늘어나면 이자도 같이 늘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할인 발행한 경우에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도 같이 증가한다. 맞고.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매년 감소한다. 요게 할증 발행하면서 차이가 나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거든요. 요 차금이 어떻게 되죠? 매년 감소하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매년 증가한다. 뭐라고 그랬나요? 가속상가. 요게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요만큼이 할인 발행 차금인데 첫 해는 요만큼 올라오고 둘째는 요만큼 올라가고 셋째는 이만큼 올라가고 점점점 폭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래서 가속상가가기 때문에 할증 발행 차금이든 할인 발행 차금이든 계속 증가하는 가속상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저한테 들으신 분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누차 강조를 해드렸고 빈칸 노트에도 아까 요 할인 발행되는 경우 액면 이자율이 크냐 시장 이자율이 크냐 정리해드렸고 지금 이 아랫부분도 금방 그려둔 요 그림 요거 그려가지고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향해서 가는데 요렇게 볼록하게 포탄처럼 가고 그래서 장부금액과 이자 비용 상각이 어떻게 되는지 장부금액 증가 이자 비용 할인 발행의 장부금액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상각도 같이 가속상각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나왔죠. 정답률 85%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틀렸다면 이건 좀 핑계 대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공부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보시면 본인이 공부가 조금 미진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5번. 그래, 뭐 5번은 질문 하나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정답 지문은 찾아낼 수 있는데 밑에 다른 거 지문 보다 보니까 3번 지문이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도 1번이 명확하게 답이잖아요. 자, 1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내용 요소에 따라 다르다. 유형자산의 차이. 그래서 제가 항상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의 차이 위주로 접근하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것 빼고는 유형자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원가 모형이냐 재평가 모형이냐 똑같이 적용되고 손상차손 똑같이 적용되고 상각 원가 모형 같은 게 상각할 수 있고 대부분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만약
무형자산에서 다루지 않은 게 나오면 뭐랑 똑같이 풀면 된다? 유형자산하고 똑같으니까 다루지 않았던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삼각 원가 모형 쓰는데 차이가,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물, 그래서 삼각자산과 비삼각자산이 있는데, 무형자산에서 비삼각자산에 해당돼. 일반적으로 삼각을 하는데 비삼각에 해당하는 게 뭐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다. 그래서 이건 유형자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 회계처는 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른데, 내용연수가 유한하다? 그러면 삼각한다. 토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유한한 무형자산은 삼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 이 비한정이 무한은 아니라고 그랬죠.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삼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빈칸노트에서 이렇게 무형자산 삼각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유한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하고, 비한정인 경우 삼각을 하지 않는 대신 손상검사만 수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노트로 체크를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와서 답은 일단 1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일단 다 뭘로 보낸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 단계로 보내는 건 예외적인 경우고, 개발 단계를 보내가지고 그걸 자산화하려면, 그러니까 개발 단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요건을 6가지 충족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연구 단계로. 마찬가지로 빈칸노트에서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연구 단계에 해당한다. 빈칸노트로 반복해서 해독하라고 체크해드린 부분이고요. 자, 3번.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한정으로 판단한다. 예, 이거 외계어 인정.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중에 설명드린 적 없고요. 요거 가지고 뭐 제가 이게 커버가 됐다? 그래서 아까 제가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지문은 이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커버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3번 지문 보는 순간 대다수의 수험생이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적혀 있는데 한글 같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게 띄어쓰기를,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어디서 해야 될지 보세요. 잠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 지출이 예상되는, 뭔 얘기냐고요. 그래서 3번 지문이 되게 낯설고 생소하고 어려웠을 거라는 건 오케이, 인정. 뭐 이렇게 뭔 얘기 싶으면 일단 넘어가자고요. 그러잖아요. 넘어가고 4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상각을 중지한다. 사실 이 4번 내용이 무형자산에는 없었어요. 무형자산에는 없는데 유형자산에서 했던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자산에서 뭔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게 출제된 적 있거든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기본서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언급 없어요. 기본서에 무형자산 재평가 없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무형자산 재평가, 무형자산 손상차손 출제됐습니다. 뭐랑 똑같다? 유형자산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요거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상각을 중지한다. 제가 유형자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유형자산에서 자산이 운유 중이더라도 사용하지 않을 때라도 상각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왜? 제가 뭘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기회장치를 퇴근할 때마다가 안 쓴다고, 운유 중이라고 상각을 중지해버리면 상각비를 절반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 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운유 중일 때 상각을 중지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저녁에 6시에 퇴근할 때는 기계장치 꺼.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켜. 그래서 밤 6시부터는 넉넉 잡고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운유 상태야. 그러면 상각을 중지해? 그럼 매일 12시간만 상각하고 12시간 상각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절반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 근데 그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일부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은 계속한다, 중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각을 중지한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 이해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맨날 요거 유형자산이 운유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고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다라고. 이게 답이잖아요. 공타 기출에도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이 지문이 출제가 됐지만 관세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번하고 4번. 1번이 확실히 옳고 2번하고 4번은 확실히 틀렸고 대신에 이제 짜증나는 게 3번 지문이죠. 3번 지문. 물론 3번 지문을 여러분이 아셨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다. 절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3번 지문은 그 어떤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 같은 게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타시험에서도 제가 봤던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제 기출이 됐으니까 그래도 뭔 내용인지는 알고 그냥 모르고 이거 3번 뭐 몰라도 돼요. 1번이 맞잖아요.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기출이 됐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알아보고 진행하는 가자고요. 이게 3번이 뭐랑 관련된 얘기냐면요. 앞에 이제 그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 뒷문장만 나오니까 뭔 얘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끊어 읽을 수도 한글인데 한글로 안 읽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원래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기준서에 자 우리 비한정 내용명수라는 게 이게 이제 뭐 기준서 91번 문장인데요. 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말씀드렸죠. 비한정이 무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안 하겠지만 비한정은 뭐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언제까지 쓸 거다. 언제가 되면 내용시가 끝날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면 매년 이제 저 비한정이 아직도 비한정인지 아니면 이제는 잠깐만 이제는 한 20년 쓰겠는데 이제는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끝이 있겠지만 끝이 어딘지 안 보인다라는 게 비한정이고 이제는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정으로 바뀌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무한하다는 건 끝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끝이 없는 건 아니다. 끝이 있을 텐데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인다. 그게 비한정. 자, 그래서 이 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 않고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이 비한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자 무형자산 내용령수는 자 자산의 내용수를 추정하는 시점 지금 시점에서 이걸 추정을 하는데 그 시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 비용과 자,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게 저 비한정이라는 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만 쓴다고 해서 그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상표권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상표권이 내용수가 몇 년이냐?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표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그 보호기간이 10년이다, 10년. 그 법에서 보장해주는 기간이 10년이니까 그러면 10년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10년인데 갱신이 된다고, 갱신이.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요. 그래서 10년 될 때쯤에 저거 계속해서 상표권 갱신 신청하면요. 다시 또 갱신 10년, 갱신 10년.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표를 쓸 수 있고 비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요 갱신을 할 때 돈이 든다고요. 그러잖아요. 갱신 신청하고 이런 것들 법무사가 됐든 아니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 특허 변리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변리사가 됐든 이 법무사한테 갱신하는 건 법무사한테 부탁하면 될 거예요. 갱신을 할 때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고요. 법인 등기 같은 거 유지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법인 임원 등기 다시 하느라고 계속 등기하느라고 수수료 한 20만 원 내고 그 등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데 요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냥 요 특허권 특허권이 아니라 상표권을 유지하는 수준의 돈만 들어가고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법무사 수수료 한 2, 30만 원 주면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2, 30만 원 두고 상표 유지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자, 자산의 내용을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그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해서 요 상표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는 수수료가 될 거고 아니면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됐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됐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걸 유지 비용 살 때 100만 원 주고 샀던 소프트웨어인데
해마다 한 10,000원 정도 뭐 사용료, 유지 수수료 같은 게 좀 나간다. 그런 유지 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아, 수수료 그거 한 20만 원인데 20만 원 낼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의도. 아, 낼 거야. 20만 원 내고 계속 갱신할 거야. 요것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용 연수가 비안정인지를 판단할 때 법에서는 10년을 보장했지만 내가 이거 갱신하면 돼. 아, 갱신할 때 그 뭐 조금 돈 드는데 그거 내가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낼 거야. 의도 있어. 그것만 반영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이건 비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건 다 날리고 이제 뒤에 문장이 나온 거예요. 뒤에 문장이 뭐냐면 자, 자산의 내용에서 추정할 시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 지출. 이게 뭐냐면 저렇게 10년 뒤에 조금만 수수료 정도 내고 갱신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초과해요.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샀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막 워드 프로그램 이런 거 사면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카피 하나에 뭐 3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다음 버전이 나오잖아요. 다음 버전이 나오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한 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3분의 2? 아니면 새 거 사는 것보다 조금 싸. 새 거는 막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인데 그냥 30만 원. 보통 다음 버전 나올 때 더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30만 원 썼는데 나중에 40만 원짜리가 나올 때 대신 30만 원을 다시 내면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요런 거예요. 즉 유지 수준의 비용이 아니라 그걸 초과하는 지출. 근데 회사가 뭐냐면 아, 우리 나중에 저거 업그레이드 할 거야. 다시 30만 원 내고 업그레이드 할 거야. 계속해서 30만 원, 또 그 다음에 4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내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갈 거야. 라는 걸 가지고 비안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30만 원짜리 자산을 다시 3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30만 원 더 드릴 능력이 있고 의도가 있다고 비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냐. 요 문제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일상적인 그 유지비용, 소액의 유지비용이 아니라 그걸 초과하는 지출, 그리고 그걸 내가 계획하고 있다,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무형자산 내용 요소가 비연장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문장이 싹 빠지고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지금. 이게 무형자산 내용 요소는 자산의 내용 요소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안정으로 판단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된다. 요 질문인데 뒷부분 잘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이 나죠. 내려면 이 전체 지문을 다 내던가. 전체 지문을 다 내긴 그러고 뒷부분만 잘라가지고 내다 보니까 이게 앞뒤 잘려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싶죠. 그리고 진짜 이런 식으로 기준서에서 잘라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근데 사실 기준서가 이렇게 단문이 아닙니다. 기준서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 대부분의 글이 그러잖아요. 문맥이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뭘 잘라가지고 지문을 만드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 문제로 나올 만한 지문들이 한정적인 게 그런 지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면 대비 못합니다. 대비 못하는 거고. 자, 요 한 2줄 잘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문장들,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빈칸 노트로 빵꾸를 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그 부분을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면 요건 대비하기 힘들고요, 사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맞추셨어야 됩니다. 이거 맞췄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것 때문입니다. 1번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3번 지문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는 지문으로 봐야 돼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3번 지문은 분명히 우리 수험법을 벗어났고 대비할 수 없는 지문이었고, 하지만 이제 1번이 맞았으니까 그걸로 맞추는 거고요. 정답률도 낮진 않아요. 72%니까요. 72%. 그래서 1번이 확실히 맞는 문장이니까 1번을 선택을 하셨을 거고, 4번을 선택하는 건 유형자산하고 같다를 놓친 거고요. 3번 선택하는 건 생소한 지문인데 혹시 답이 아닐까 의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도가 이건 3번 지문만 보면 난도가 어려운 지문이지만 문제 자체의 난도는 크지 않고 정답률도 낮지 않다.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재무적 비용소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서의 문장들을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데 이 기준서의 문장이 영어로 된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막 한글 표현이 아니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리고 저걸 뭐 자주 읽는다고 해서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어떤 틀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재무적 비용소의 측정, 이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아라. 저 측정 요소들이 있는데 이 측정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들어올 때 가격하고 나갈 때 가격. 그래서 들어올 때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사올 때 원가. 그래서 끝이 원가로 끝나는 건 유입가치, 사올 때 가격이고 매수할 때 가격이다. 반대로 기업 실체에서 나갈 때는 유출가치, 그리고 나갈 때니까 매도하는 가격. 그래서 이건 끝이 가치로 끝나는 거. 가치로 끝나는 것들은 이걸 내가 갖다가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원가로 끝나는 건 내가 이걸 사올 때 얼마를 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원가랑 가치, 유입가치랑 유출, 매수랑 매도로 구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으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래서 토탈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팔아버린 거 안 쓰고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팔아버린 건 기업 실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측정할 거냐인데 과거에 팔아버린 거 측정할 필요 없고 미래에 사올 거라는 건 아직 사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들고 있지 않아서 측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남는 거 4가지가 이렇게 남는다.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고, 이 중에서 지금 역사적 원가는 그래서 뭐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거래 결과가 반영되는 건 역사적 원가뿐이고, 요 밑에 3가지 합쳐서 현행 가치는 과거의 사건, 과거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레임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저 문장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를 뜯어 보는 게 아니라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그 과거의 사건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한다. 그 역사적 사건에서 사용된 정보를 사용해서 그 화폐적 정보,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얘기고요. 좀 맞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 현행가치 측정치. 현행가치 측정치는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지금 혹은 미래, 이걸 말하고요. 그래서 현행가치 측정치는 그 3가지를 합쳐가지고 현행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3가지를 합쳐가지고 현행가치라고 부르고, 자,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 아니면 지금 시점에 내다보는 미래, 사용가치라는 건 지금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쓸지, 앞으로 얼마나 사용해가지고 그걸 돈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이걸 추정하기 때문에 그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해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 3번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공정가치 시세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시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장 참여자,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시세를 구하는 건데 자산을 매입할 때 가치잖아요. 원가가 아니라. 원가로 끝나는 역사적 원가나 현행 원가는 매입할 때지만 가치로 끝나는 공정가치나 사용가치는 뭐 할 때다? 매도할 때. 자산을 팔 때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 요거. 그래서 매입할 때가 아니고요. 매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반들. 혹은 부채를 차입할 때 부채를 차입한다는 건 처음에 내가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생겨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없어질 때, 부채가 없어질 때. 그래서 부채를 상환할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상환이라는 건 원래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 없애버린 건 상환이지만 원래 채무자한테 갚는 게 아니라 요 부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거든요. 네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야,
내가 요거 줄 테니까 대신 네가 대신 갚아라. 그래서 부채를 상환이 아니라 이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채를 차입할 때가 아니라 이전할 때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자, 그래서 자산을 매입할 때가 아니라 매도할 때. 가치니까 매도예요. 3번이 틀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답률이 되게 낮다는 건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조금 제대로 잡지 않고 그걸 떠올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 측정 기준에 대해서 측정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빈칸 노트에도 많이 잡아드리겠지만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빈칸 노트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빈칸 노트에서 커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빈칸 노트에서 커버하지 못한 공타기출 빈칸 노트 합쳐가지고 커버하지 못한 그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사실 6번 커버하지 못한 걸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 뭐 기본서에서는 커버를 했죠. 기본서에서는 기본서에는 이렇게 막 다 있잖아요. 현행가치 측정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경계선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쭉 다 있고 사실 역사적 원가는 과거 사건으로 도출되지만 얘는 현행가치 측정치는 부분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가 과거 사건으로 도출된다는 건 구의 문장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3번 지금 요 지문은 사실 기본서에는 이렇게 별표색이 묻혀가지고 저 별표가 기출 횟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장이 과거에 3번이 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거에 3번 기출된 문장입니다 하면서 공정가치는 측정일 시작점 사이 정상거래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걸 그대로 저걸 문장을 빈칸 노트에다가 옮겨놓고 여기다 빵꾸를 빵 내놓고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정답률이 훨씬 높아졌겠죠. 근데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빈칸 노트로 커버했다, 기출 회독에서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의 프레임 요 가치라고 붙는 거 요 매도라는 거다. 매수는 원가다. 요걸 구분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좀 기대를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수험생들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기억을 어떻게 보면 못했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난도 중상의 문제로 분류를 했고 기출하고 공타에서 커버를 하지 못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되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하다. 자,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 지급할 대가와 이거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래서 원가에는 자산을 취득할 때 거래 원가가 포함되고 가치에는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데 대신 뭐는 공정가치는 시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 원가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할 때 거래 원가는 결국 사용가치, 이행가치만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률이 되게 낮습니다. 26% 낮고 이건 네 문항 골고루 다 분포도 퍼져 있어가지고 개념체계 어려워요. 사실 개념체계가 특히 이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질적 특성이 더 어려운데 질적 특성은 그동안 기출 문제도 많이 누적돼 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자꾸 반복되는 지문들로 그냥 외워지는데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측정 기준은 제가 개정이 됐고 개정된 내용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가장 탐나는 주제다. 실제로 지금 개념체계 개정되고 나서 질적 특성보다 이 측정 기준이 더 빈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동등하게. 과거에는 사실 개념책에서 질적 특성만 거의 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측정 기준, 측정 요소가 거의 질적 특성하고 비슷한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렵긴 해요. 말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거 틀렸어도 80점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나와야 된다. 자, 7번.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세 자산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요거 누차 강조를 시켜드렸죠. 저한테 들으신 분이 답을 1번을 선택했다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강사로서 서운합니다. 이건 제가 그 법인세계를 강의를 할 때 법인세계에서 9급에서 법인세계 모르면 패스해도 된다. FM대로 풀지 말고 그냥 9급은 아예 그냥 간편법으로만 풀고 나올 확률, 나온 빈도가 거의 없으니까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 대신에 계산 문제는 그냥 간편법으로 풀거나 아니면 모르겠으면 제껴도 되는데 뭐는 꼭 기억해라. 말로 된 요 두 문장 기억해라 하면서 빈칸 노트에다가도 빨간색 잘 안 쓰잖아요. 빨갛게 이연법세 자산가 부채는 뭐하지 아니한다? 할인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연법세 자산 부채는 뭘로 분류하지 않는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공이 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언제 실현될지를 알아야지 그 기간으로 할인을 하고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려면 언제 실현될지 알아야지 1년 이내구나 분류를 할 텐데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할인하지도 않고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도 않는다.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2번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이란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 내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 노트에 영업주기 똑같이 기재가 돼 있고요. 3번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와, 특별손익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물론 이제 빈칸 노트에 누차 강조돼 있지만 이건 제가 제 책 보신 분 알겠지만 해설에다가 특별손익을 이제 그냥 보내주자 제발. 맨날 나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될 문제였고요. 자, 4번 기타 포괄 손익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재분류 조정은 공시할 필요가 없자 표시를 하죠. 대신에 어디에다가 표시를 할 거냐. 저 기타 포괄 손익의 구성 요소를 재분류 조정에 대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포괄 손익의 안서에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주석에다가 표시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재분류 조정은 포괄 손익의 안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하고 대신 이건 좀 쉬운 내용이고 여랑 관련된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 부분까지도 따로 막 정리를 좀 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높게 나와요. 82%. 워낙 1, 2, 3번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고 4번도 빈칸 노트로 다 커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8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제 기대보다는 정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정답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건 글쎄요. 자, 일단 1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서 말하면 저가법 논리. 저가법은 뭐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하는 게 저가법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해서 뭐랑 뭐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 프레임이 뭐냐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장부금액하고 회수가능액을 비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장부금액 어떤 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그 역사적 원가가 장부금액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로 표시를 하니까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인 거죠. 근데 유형자산 재평가 비용을 쓴다? 그러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 될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역사적 원가로 측정을 하던 삼각 원가로 측정을 하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던 HC든 AC든 FV든 그 장부금액하고 뭘 비교해서 회수가능액을 비교해서 만약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회수가능액을 표시하는 거. 근데 이 회수가능액이 지금 재고자산에서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거고 유형자산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유형자산에서는 둘 중에 큰 금액, 순공정가치랑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적합법이다. 회수가능액이 높다 해서 높게 표시하지 않는다. 이건 뭐 해버린 거야? 이건 일종의 시가평가를 해버린 거고 이건 일종의 재평가의 영역이지 저가법의 영역이 아니다. 저가법은 보수주의. 자,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취득원가에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을 기타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하는데 발생한 기타 무언가 모두를 포함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적합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 등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분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유사 항목별로 적용할 수 있다. 예외를 두는 거고요.
대신에 절대 뭐는 안 된다? 총계를 기준으로 한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빈칸 노트에다가 항목별로 하는 게 순실현 가능 같은 적용법이 항목별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대신 유사항목별로 가능은 하다. 예외적인 경우 유사항목별 가능하되 총계 기준은 절대 안 된다. 빈칸 노트로 따로 구분해가지고 반복하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자, 3번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자,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죠. 그래서 평가 손실 감액을 했다가 적합법 적용을 했다가 요 회수 가능액이 회복이 되면 다시 환입을 한다. 자, 그 결과 새로운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와 수정된 순실현 가능 가치 중 큰 금액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1,000원짜리였는데 800원으로 감액했다가 회수 가능액이 여기서 이제 재고자산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겠지만 회수 가능액이 1,100원, 1,200원 올라가면 1,000원에 샀던 걸 1,100원, 1,2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적합법을 적용하는 건 보수주의 관점에서 회수 가능액이 더 낮을 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지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낮은 금액. 그래서 환입이 되더라도 뭘 한도로? 이전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그래서 이전의 장부 금액으로 해야 되는 장부 금액 한도로 해야 되는데 이 이전의 장부 금액 취득 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는 큰 금액으로 해버리면 원래 장부 금액을 넘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작은 금액이 되는데 그 순실현 가능 가치가 회복이 되면 환입을 일부 시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모든 개정 과목 재고자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적합법 논리에도 다 공이 적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액을 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환입하라는 손상차손 환입에 항상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한도인데 어떤 경우에만 이게 삼각자산인 경우에는 뭘 한도로 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되었을 원래의 장부금액을 계속해서 생각해 왔을 텐데 그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건 프레임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그 프레임에 비춰볼 때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4번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 문장이 뭔 말인지 헷갈리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서에 있는 문장이고 기출된 문장.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수익으로 보는 건 아니다. 평가손실을 환입하면 결국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수익하고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만 뭘로 표시하라는 거냐면 이걸 수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건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 그래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 재고자산이 결국 줄어드는 것처럼 표시를 하라는 거야.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하면 우리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하라는 건 매출 원가를 인식할 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를 하는데 요 기말재고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는 거 비용으로 가는 거 뭐 매출 원가의 차감액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말재고의 차감액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 쉽게 얘기하면 매출 원가를 줄이는 걸로 표시를 해라. 결국 뭐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원가가 줄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그걸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거지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면 결국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는 같게 나오겠지만 근데 표현 자체를 이걸 수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OX 문장 이거 넣어놨잖아요. 순실현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X다. 수익 아니다. 뭐다?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 4번 질문 똑같이 기본서에서 OX 지문으로 넣어놨던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이게 정답률이 52%밖에 안 돼요. 거의 50% 미만의 문제가 될 뻔했죠. 이건 약간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6번 문제였나요? 그것도 요 프레임, 측정 기준에 대한 프레임을 놓치고 있었던 분들, 그 측정에 대한 프레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맞힐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도 틀렸다면 적합법에 대한 프레임이 안 잡혀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외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 이론적인 배경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 프레임 이론적 배경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9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하지 아니한다. 뭘로 처리한다? 수선 유지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2번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이거 뭐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환경오염을 줄이는 이런 장치들, 그래서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이런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가 있는데, 오염물질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염물질을 줄였으니까 그걸로 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지만 대신에 뭐 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장치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장치를 설치 안 하면 기계를 못 돌리거든요. 위반이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근데 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 기계를 마음껏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장치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늘릴 수 있으면 이것도 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유형자산을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4번 유형자산을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원가를 실효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뭐 가지고 말씀드렸죠? 지금 개념체계랑은 맞지 않는다. 지금 개념체계랑 맞지 않고, 지금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의 요건에 뭐가 빠졌다? 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빠졌는데, 근데 개정감에 가보면 여기 등장하는 게 과거의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의 요건에 미래 경제적 효익과 측정, 요 두 가지가 자산의 요건이었고, 그게 기준서에 그대로 영향을 줘서 개별 기준서에는 이게 다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보면 구개념체계에 있는 자산의 요건을 적어놓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붙어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한테 근데 이거 바뀔 거다. 왜? 개념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차차 바꿔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서 나가셔라. 내용 바뀌면 공부 다시 해야 되니까. 요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근데 요건 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장점률도 84%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사실 이걸 제가 빅한노트에 이 문장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빅한노트에 요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정리해서 넣어놓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출, 공타 기출에도 요 지문이 등장한 적은 없어요. 지문이 등장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거나 여기에다 지금 여러분 딱 보여줄 빅한노트, 캡처해가지고 보여줄 빅한노트가 없고 캡처해서 보여드릴 공타 기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타 기출 플러스 빅한노트로 커버하지 못했던 20%의 요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커버하지 못했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충분히 맞출 수는 있었죠. 정답률도 없고. 근데 이런 문제 커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빼더라도 80%가 커버가 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것들을 맞추면 그럼 충분히 제가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요게 빈칸노트랑 공타기출로 커버 못한 문제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번. 자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그래 틀려도 인정. 요건 틀려도 인정. 얘가 제가 유일하게 이건 그래 충분히 틀릴 수 있겠고 틀려도 인정. 난이도 상으로 분류를 한 유일한 문제입니다. 물론 기준서에 있어요. 제 기본서에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서에 있지만 기본서로 커버했다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건 틀려도 되고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자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요건 뭐 당연히 맞는데, 이거 1번으로 선택하셨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좀 틀려도 되는 문제긴 하지만, 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 자본이죠. 자, 2번. 자본을 투자된 화폐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재무적 개념 하에 자본유지 개념이죠. 재무 개념이고요. 자, 자본은 그러니까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료로 사용된다. 예, 그러죠. 재무자본 개념에서는 순자산이나 지분과 자본이 동료로 사용이 됩니다. 3번.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 명목상의 자본유지 개념이나 아니면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 관점의 자본유, 불변 구매력 자본유지 개념이죠.
자,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해야 된다. 그죠? 명목 재무자본 유지, 구매력 재무자본 유지. 이 두 가지 모두 재무적 개념의 자본이고요. 4번.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선택된 자본 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사실 안 좋은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앞에도 사실 좀 그런 지문들이 좀 무형자산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이 지문도 이게 전체 문장을 다 적어줘야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할 수 있지. 이게 사실 전체 문장의 뒷부분만 지금 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장이 뭐냐면요. 원래 문장은 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서에 47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기초해서 적절한 자본 개념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뭘로 측정할 거냐? 저렇게 재무자본으로 측정을 할 거냐? 아니면 실물자본으로 측정을 할 거냐? 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자, 투하자본의 요 구매력, 계속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그거였죠. 요거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 구매력 유지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해야 된다. 요 똑같은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요 재무적 개념에 기초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요 구매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생산력, 구매력은 계속해서 사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불변 구매력 개념을 쓰는 거 물가가 10% 올랐으니까 자본도 10% 올라야지. 그래야지 똑같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유지해야 될 것, 내가 뭔가 사올 수 있는 능력이다. 구매력인데, 근데 사실 기업은 구매가 아니라 생산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구매력이 아니라 실물 생산력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게 실물적 개념의 자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이 기업의 조업 능력 유지,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면 실물적 개념의 자본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그겁니다. 비록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냥 명목상의 자본은 그냥 쉽잖아요. 명목상의 자본이 쉬운데 지금 요 실물 개념의 자본, 구매력 유지, 불변 구매력 자본, 그럼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을 적용하려면 물가 상승률 막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물 개념은요 더 복잡해요. 모든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 개별 물가를 다 적용해야 되거든요. 측정하기가 어렵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 살 때는 100만 원이었지만 지금 이 노트북을 사려면 얼마를 줘야 되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똑같은 생산력, 조업 능력을 유지하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자본 개념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익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구매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생산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지 그걸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 이 회사가 그냥 명목상의 재무자본 유지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실물 개념의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고? 아, 그러면 이 회사는 요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관점을 두고 생산력 유지를 넘어서는 부분만 이익으로 보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 이 회사는 이익을 구매력 유지 관점으로 보고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본이 늘었을 때 그걸 이익으로 보겠다는 거구나. 이 회사는 구매력 유지의 관점이 있구나. 생산력 유지의 관점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문장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 문장 빼고 뒤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따가지고 지문을 옮긴 거거든요. 자본 개념을, 그러니까 이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보여줌으로 이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요거 얘기인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뒤집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말을 바꿨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제원이 이 문장의 의미를 알고 지금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바꾼다 싶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다면 선택된 자본 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틀리게는 만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틀리게 만들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잖아요. 자본 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선택된 자본 개념에 따라 이익 결정 목표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읽어도 이 문장만 보면 뭘 그러니까 뭔가 좀 반대되는 표현으로 만들거나 잘못된 문장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국어학상으로 그냥 단어를 바꿨으니까 틀린 문장이다. 요렇게 의미 없는 지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답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안 좋은 문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지문만 보고 이거 틀렸다. 틀렸다고 판단하면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는데 왜 틀렸나요? 원래 지문하고 바꿔놨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본 개념을 실무에 적용해서 측정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 아니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자본 개념에 따라 이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좀 문장이 돼 보이는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글쎄요. 자, 어쨌거나 4번 문장이 틀렸고 그래서 뭐 기본서에 있습니다. 사실 기본서에 보여드린 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있었으니까 맞췄어야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수험생 입장에서 맞출 수 없는 문제고 사실 뭐 2번, 4번 지문도 2번, 3번 지문도 사실은 읽어보면 좀 요 개념을 알고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문제로 막 강조를 해드리고 지금처럼 설명을 해드렸다? 그러면 좀 아쉽겠지만 그렇게 설명드린 적 없어요. 그냥 계산 문제만 대비하도록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10번은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은 충분히 틀려도 되고 틀려도 납득이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서에서 카본 하고 있지만 맞춰야 되는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유일하게 난이도 3을 뽑았던 이유가 요건 충분히 틀릴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고 틀려도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음에 나오면 맞춰야지 하면서 이 부분을 막 강화하겠다?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좀 오버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고 만약에 다시 출제되면 뭐 지금 들었던 요 내용이 기억이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번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틀려도 떨어진 거 아닙니다. 당연히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률 뭐 33%이지만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자, 11번. 2001년 초 주식회사 한국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액면금액 10만 원인 무이자 보험 6개월 만기를 수차했다. 한국은 3개월간 해당 어음을 보유한 후 거래은행에 연 10%로 할인받았다. 한국이 받을 어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거래은행에 이전하였다면 받을 어음 할인 시점 인식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 할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나왔죠 드디어. 근데 뭘로 나왔죠? 무이자 보험 나왔어요. 이자 보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 더 좋았을 텐데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무이자 보험 나왔습니다. 자, 어음 할인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음 할인 만 할 수 있다면 어음 할인 원래도 글씨를 못 쓰지만 펜으로 쓰려니까 좀 만만치 않네요. 조금이라도 더 알아볼 수 있게 어음 할인 만 할 수 있다면 자, 여기서 만기가치 무이자 보험은 만기가치 쉽죠. 그냥 이자 안 붙으니까 만기가치가 10만 원이죠. 액면 10만 원이고 자, 할인액 얼마? 요 10만 원짜리 만기가치 10만 원짜리를 몇 프로로 할인했다? 은행에 연 10%. 몇 개월 남겨두고 원래 6개월 만기였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 3개월 남겨두고 그럼 12분의 3 하면 만원에 4분의 1이니까 2,500원. 수령액은 10만원에서 2,500원 뺀 97,500원이고 청구 손실은 액면금이 10만원하고 97,500원의 차이인 2,500원. 답은 2번.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간편법 푸는 거 말씀드렸죠. 간편법은 어떻게? 그냥 이거 간편법 똑같이 풀어도 돼요. 무이자 보험이지만 간편법. 지금 몇 개월 남았다? 석 달 남았잖아요. 석 달 남았는데 내가 받을 걸 얼마? 내가 원래 여기 이자 보험이었다면 받을 이자부 어음의 이자율이 몇 프로냐? 근데 무이자 보험이니까 빵 프로잖아요. 받을 건 빵 프로인데 줘야 될 거 석 달 동안 얼마를 줘야 된다? 몇 프로로? 은행에 10%로 할인 받았으니까 10%. 그래서 내가 받을 이자랑 줘야 될 이자 요 차이가 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10%. 10만 원짜리 어음을 곱하기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마이너스 10%. 이게 만약 4%였다? 그럼 마이너스 6%고 이게 6% 이자 보험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고 4% 손실이고 자 10만 원 곱하기 10% 손실인데 몇 개월? 석 달 곱하기 12분의 3 이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 원에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500원 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만할수 FM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간편법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 또 저한테 들으신 분은 이 문제 반갑게 풀으셨어야 돼요. 알거든요.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어음할인을 왜 하냐. 실제로 제 커뮤니티에 누가 올린 걸 봤는데 누가 다른 분한테 강의 듣고 모의고사만 이렇게 좋다고 모의고사만 풀어보다가 막 짜증난다고 어음할인을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고 자주 물어보냐고 어음할인을 뭐 두세 번 물어봤다고 모의고사에서 막 두 번 세 번 물어봤다고. 예. 자, 그래서 저한테 들으신 분 제가 이거 기본서에 일단 기본서에 어음할인을 무이자 보험인 경우랑 이자 보험으로 나눠가지고 기본서에서 강의하면서 설명드렸고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무이자음 너무 쉽기 때문에 이자 보험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무이자음 설명드렸고 이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양치기 모의고사에 아예 이것도 있어요. 그냥 어음에 대해서 이게 무이자 보험이면 얼마를 받고 이자 보험이면 얼마를 받고 하는지 구분해가지고 무이자 보험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는 문제 있었고 빈칸 노트에 필수 유형으로 누가 보면 뭐 그러죠. 어음할인이 필수 유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필수 유형으로 놓는 이유 계속 말씀드렸다니까요. 내 피셜이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기존의 공무원 문제에서 바깥쪽으로 영역을 확장시킬 때 이번 시험처럼 기존의 기출문제 안에서만 내기가 찝찝해가지고 기출문제 안에서 돌리면 기출문제 돌돌돌 돌리고 온 친구들도 만점 가까이 나와버릴 테니까 바깥쪽으로 확장시키고 싶어 한다고요. 그때 어떻게? 다른 시험에서 나온 것들 공무원보다 약간 우리가 난도로 봤을 때 상위로 보는 그래서 그런 시험들에 어음할인이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대비를 해달라고 해서 강조를 시켜드린 겁니다. 뭐 회계사 시험이고 뭐 아무래도 출제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대비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10번 문제에서 그 지문 4번 지문은 다른 시험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른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런 건 대비를 못해요. 그건 대비를 못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이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면 여러분이 국어용 한국사를 되게 잘해야 돼요. 와, 회계학은 나 꽈락만 안 나오는데 회계학은 남들 맞는 평균, 이번에 평균 60점이야. 그럼 60점만 맞아도 돼. 근데 나 국어용 한국사 잘하니까 거기서 점수 앞질러가지고 합격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원래 국어용 한국사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출만 그 기출 안에서만 머물러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바깥쪽에 대한 대비 1차적인 대비는 해야 되죠. 2차, 3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 나머지 2번이고 이게 정답률이 55%.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서운합니다. 자, 이거 많이 맞추셨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커뮤니티에서 가서 보니까 사경 선생님 때문에 말이 맞췄다. 막 만할수 최고 막 올린 거 봤거든요. 자, 12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계약의 식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제가 요거 뭘로? 수익인식 5단계는 계모가 배식. 밥을 계모가 준다. 그래서 계모가 배식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계약의 식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뭘로 두 문자 만들어 드렸죠? 나는 돈을 의리로 지급을 해줬는데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줄 때 그러죠. 아 그래 의리로 빌려줘요. 그래서 의리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받을 때는 뭔가 상업적으로 받아야 되더라. 그래서 의리 지급 상업 회수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계약의 식별과 관련해 가지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요거 권리 아니다. 의무고 그 다음에 이전할 제한과 영역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의리 지급이고 그 다음에 상업은 거래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된다. 그 상업적 실질이란 건 뭔가요? 거래 결과로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해야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고 여기 안 변하면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다. 그러면 그건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회수 가능성. 고객 예전할 제한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 갖게 될 때까지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의리, 지급, 상업, 회수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고요. 근데 2번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변동해야 되는데 변동되지 않을 거로 예상된다 해서 2번이 틀렸죠. 이 부분 제가 빈칸 노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빵꾸 내가지고 빵꾸 내고 대신 뭐 요 부분은 빵꾸는 안 됐어요. 미래 현금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있지만 빵꾸는 안 냈지만 그래서 빈칸 노트 가지고 이번에 말 문제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보여드리지만 빈칸 노트로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됐습니다. 빈칸 노트 가지고 해도 빵꾸 나 있어서 짜증 나더라도 해보세요. 진짜로 짜증 나고 괴롭히는 게 공부라고 했잖아요. 내가 공부가 너무 수월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다음 자를 이용한 단기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은 해서 매출액, 기초기말, 기초기말 있는데 뭐 나오죠? 매출 총이익률. 저한테 들으신 분 매출 총이익률 나오면 뭐? 매출 총이익률부터 1순위로 이용해라. 매출 총이익률이 20%라는 건 뭘 주는 거다? 매출 원가율이 80%라는 걸 주는 거고 그래서 매출 원가 쪽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라.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 20%는 매출 원가율 80%라는 얘기고 그러면 매출액이 200원입니다. 매출 원가율 80%니까 그 매출 원가가 얼마다? 160원인 거죠. 매출 원가. 자, 이 매출 원가 16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기초 재고 30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 20원. 그럼 단기 매입액은 30 빼기 20은 10이니까 넘어가면 150원이 되는 거고 이 단기 매입액 150원을 기준으로 매입 채무에 대한 T 계정을 그리는 거죠. 자, 매입 채무 부채니까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초, 뿔, 말인데 자, 기초 매입 채무 얼마? 50원. 기말 매입 채무 60원. 자, 그리고 증가 뭐만큼 증가한다? 단기 외상 매입액만큼. 그래서 매입액이 150원인데 이 문제가 하나 응용을 한 게 지금 여기까지는 다 기출문제 있던 많이 했던 거고요. 하나 응용한 게 이거죠. 단기 매입액 중 외상 매입 비율을 줬어요. 사실 얘랑 똑같은 유형의 기출문제는 없었습니다. 제 공탁 기출에도 없었어요. 우리가 뭐는 이렇게 외상하고 현금을 구분해 준 적이 있었죠. 매출액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풀어가지고 요 매출액을 현금 매출액은 얼마다 해가지고 외상 매출하고 구분하게 하는 문제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응용이 된 게 사실 괜찮은 문제예요. 사실 괜찮은 문제인데 매입액을 외상 매입액과 현금 매입액을 구분하도록. 자, 지금 이게 매입 채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T 계정이 매입 채무인데 매입 채무의 증가로 들어갈 것. 현금 매입액은 매입 채무가 안 늘어나잖아요.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그 외상이 늘어나는 매입 채무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현금 매입은 매입 채무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 매입이 얼마냐? 매입액은 150원이지만 총 매입액은 150원이지만 그 중에 외상 매입 비율은 60%. 40%인 60원은 현금으로 매입한 거고 나머지 60% 90원만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매입 채무는 90원만 늘어났겠죠. 오른쪽 140인데 왼쪽도 140 되려면 요 마이너스가 뭐죠? 매입 채무 갚아준 거. 매입 채무 현금을 지급하면 매입 채무 줄어드니까. 그래서 140에서 60 빼면 80원이 현금 지급액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우리 뭐 요거 빼놓고는 단기 매입 외상 매입비율 빼놓고는 지금 여러 번 풀어봤던 매출 총이익률 이용해가지고 매출 원가로 가가지고 T 계정 그리는 거 많이 연습했던 문제인데 외상 매입 비율이 등장했으니까 그래 100% 기출 가지고 커버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정답률 50%는 안 되지만 제가 이거 난이도 중상에다 넣어놨던 문제가 이 문제였죠. 13번. 난이도 중상에 넣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좀 풀어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응용이 필요하긴 했어요. 응용이 조금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중상으로 올려놨지만 그래서 틀려도 되는 네 문제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래도 충분히 맞춰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렸다고 가정하고 제가 80점은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공탁기출 같은데 비슷한 문제들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얘랑 제일 비슷한 문제는 우리 기출에는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는 조금 없는 편이고 제가 공탁기출에 계리사 문제 가져놓은 거 계리사 문제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매출 총익률 주고 기초 기말 매입 채무 재고자산 매출채권 주고 얘는 이제 거꾸로 현금 지급액 회수액 줘버리고 재고자산 손실금액을 물어보긴 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어떤 걸 물어봤냐, 어디에다 빵꾸를 내가지고 어디에 물음표를 어디를 x로 뒀냐, 이 차이는 있지만 푸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아까 저 문제는 외상 매입 비율을 따로 줬다. 그래서 외상 매입 비율을 따로 준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커버했다고, 여기다 그냥 참고해서 공타를 집어넣었지만 이걸 공타 기출이 커버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풀어볼 만했다. 이런 거 틀린다고 각오했을 때 아까 80점이었다. 정답률 53%면 높진 않죠. 자, 14번. 자, 한국은 정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완성품 원가는, 자,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일단 뭐부터 구분해라? 선입선출이냐? 평균법이냐? 평균법이죠. 평균법이면 상대적으로 쉽죠. 뭐 안 해도 되니까. 단기 완성을 기초랑 단기 착수 구분 안 해도 되니까. 자, 기초제공품 수량 300단위이고 가공원가, 기초제공품 원가, 단기 착수량, 투입원가, 기말 제공품 수량 쭉 있습니다. 일단 물량 흐름부터 나눠보자. 물량 흐름. 자, 기초 300이고 단기 착수 2200입니다. 2200. 그리고 기말 제공품 500 줬어요. 500. 자, 공손 얘기 없으니까 그러면 2500개, 500개 빼면 2000개가 완성이 됐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단기 완성은 2000이고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단기 완성은 2000. 기말 제공품은 500. 2000에 500인데, 자,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나눠가지고, 자, 완성도, 재료원가, 단기 완성은 다 100%죠. 그래서 2000, 가공도 2000 다 들어가는 거고요. 기말 제공품만, 자, 재료비에 대해서 가공 완성도 얼마라고 그랬죠? 기말 제공품 500단위 완성도, 직접 재료가 100%. 그러니까 완성품 완성량은 500개가 되는 거고요. 가공원가는 40%, 500에 40%니까 환산량은 200개. 자, 그래서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2,500개고 2,200. 그래서 재료비 환산량은 2,500, 가공원가 환산량 2,200이 됩니다. 자, 근데 원가는 얼마가 들어갔냐? 단기 원가는, 자, 기초 제공품 원가 요 300개에 대해서 직접 재료 원가 5,000원, 가공원가 4,000원이고, 단기 투입 원가 요 2,200개에 대해서 직접 재료 원가 2만 원, 가공가 4만 원. 그래서 이렇게 기초 제공품 원가, 투입 원가인데 이걸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으로 나눈 다음에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재료 원가는 기초 5,000, 단기 투입 2만에서 25,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500개 만드는데 25,000원 들어갔거든요. 그럼 개당 얼마? 단위당 10원이 되고, 그럼 이 2,000개에 대한 원가는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에 대해서 완성품 원가는 2만 원이 되는 거고, 자, 가공비는, 자, 투입된 게 가공원가 기초 4,000, 단기 투입 4만, 합쳐서 44,00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44,000원 들여가지고 몇 개 만든 거다? 2,200개. 그럼 개당 44,000 나누기 2,200 하면 20원. 개당 20원이니까 2,000개에 대해서는 4만 원이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죠. 2만 더하기 4만 하면 6만이 완성품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건 계산이 조금, 완성품 환산량만 물어본 게 아니라 원가, 완성 원가까지 물어봤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막 다른 문제도 계산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이게 끼어들었다 그러면 이거 정답률 확 떨어져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 시험이 시간 부족,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 부족이 심하진 않아가지고 풀 수 있었다고 보고요. 이건 맞추셔야 되죠. 맞추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원가 계산 문제 2개 출제됐는데 어디서 출제됐나요? 원가 3대장. 원가 3대장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마스터하고 가셔야 된다. 원가 흐름하고 종합원가, CVP. 근데 이번에 종합원가랑 CVP 2개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추셨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기출문제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기출이잖아요. 우리 재작년 쉬웠다고 하는 2022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근 2년이 제일 쉬웠다고 했는데 그 제일 쉬웠던 2022년 국가직 9급에 다른 건 똑같고 뭐 선입선출법으로, 선입선출법은 더 어렵잖아요. 지금은 평균법이라서 기초랑 착수 구분 안 했지만 선입선출법은 기초랑 착수 구분해야 되고 나머지는 똑같죠. 기초제공품 원가 따로 주고 단기 발생 원가 따로 주고, 그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저 직접 재료 가공가 다시 막 더해주게 되니까 복잡한데 이거 주고 완성품 원가 물어보는 거 오히려 22년 기출보다 쉬운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습하셨다면, 이런 식의 문제를 연습하셨다면 맞추셨어야 돼. 예상된 부분에서 나오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시간 부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답률은 50% 언저리입니다. 50% 언저리.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리셨다면 조금 원가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신 거예요. 자, 15번. 한국 A 제품과 B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2001년도 연간 고정원가 총액이 3,000원이고 두 제품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연간 손익분기점에서 A 제품의 판매 수량은 다음 매출 배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매출 배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뭐죠? 복수 제품의 CVP. 그래서 뭐 세트로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자, 비중이 80대 20이에요. 그러면 세트가 몇 대 몇? 4대 1이잖아요. 즉 A 제품 4개, B 제품 1개, 요 5개로 구성된 게 한 세트. 자, 그럼 공원이익 얼마냐면 판매 단가 90에 단위당 변동원가 70이니까 A 제품 1개당 공원이익이 20원, B는 개당 40원. 자, 그럼 한 세트당 공원이익은요? 세트 공원이익은 20원 곱하기 4에서 80원 플러스 B 제품 40원. A 제품 하나의 공원이익 20원인데 한 세트에 A 제품 4개니까 20 곱하기 4에서 A 제품 4개의 공원이익은 80원이 되는 거고, B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 40원인데 세트에 B 제품 하나 들어가니까 B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 세트당 공원이익 40원 합쳐가지고 120원이 세트당 공원이익이죠. 자, 그럼 한 세트 팔았을 때 120원씩 남는데, 자, 손익분기점 물어봤습니다. 몇 개 팔아야 된다? 120원씩 남겨가지고 얼마를 건져야 되니까 고정비 건져야 되죠. 하나 팔 때 120원인데 3,000원 건져내려면 몇 세트 팔아야 되냐는 거예요. 3,000 나누기 120. 그러면 2 하면 240에 600이니까 5. 25세트를 팔아야 되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는 25세트가 손익분기점이고요. 그럼 25세트에는 A 제품 몇 개 들어있나요? 한 세트에 4개니까 25 곱하기 4에서 100개. A 제품 100개, B 제품 25개. 이렇게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이죠. 답은 2번.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복수 제품 CVP 우리 시험에 기출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건 또 특히나 복수 제품 CV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품 출제 빈도는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빈출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탁기출의 타시험 기출로 A, B뿐만 아니라 C 제품까지 있는 거, 4대 1대 2 막 이렇게 있는 거, 그 세 가지로 묶어가지고 세트로 팔아야 되는 문제들까지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복수 제품 CVP는 여러 번 다뤘던 문제고, 아니 뭐 우리 굳이 뭐 제 공탁기출 책 타시험 기출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험 기출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재작년 지방직 9급 문제 A, B 주고 고정비 주고 손익분기점에서 제품 A와 B 판매량 얼마냐, 세 단위, 두 단위로 묶어서 팔고 있다 나왔던, 여기서는 이제 A 제품, B 제품 둘 다 구했어야 됐던 이런 문제들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출로 공탁기출 해두겠으면 충분히 커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답률은 5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원가 3대장이라고 제가 강조시켜드렸던 종합원가 계산, CVP 두 가지에서 나왔는데 둘 다 정답률이 50% 언저리여서 그 두 문제 틀리셨다면 조금 공부량이 부족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16번. 해동 문제 16번. 16번도 좀 아쉬워요. 정답률이 낮은데 낮았어야 될 문제인가. 자, 16번.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때 장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전부원가 계산하고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은 전부 다 원가로 보는 거고, 어디까지? 고정제조간접원까지 전부 다 제품 원가로 보는 거고,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뺀 변동제조간접원가까지만 제품 원가로 보는 거. 자, 근데 이건 회계기준상 위배다. 밑에 나온 4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수익비용 대응을 시켜야 하는데 수익비용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은 사용할 수 없다. 대신에 내부의 의사결정, CVP랑 연결되잖아요.
제가 CVP 하기 전에 변동원가 계산을 넣어놓고 CVP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컵스 볼륨 프라핏 손익분기점 어디냐 말고 분석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변동원가 계산이다. 내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변동제조원가, 변동판매관리비 등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는 제품원가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원가 계산이니까 변동을 제품 원가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정답 유통이 낮다는 거. 근데 판관비가 제품 원가로 갈 수는 없죠. 그 제품 원가라는 거 제조 원가를 말하거든요. 제품 원가, 매출 원가, 제조 원가예요. 제조 원가에 판관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판관비는 변동이든 고정이든 다 제품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와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빈칸노트에 이렇게 있잖아요. 빈칸노트 이거 잘라서 구분해 드리는 거잖아요. 원가에 구성해가지고 제품 원가가 어디까지다?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제품 원가로 보지만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뭐처럼 요 판관비처럼 기간 원가로 본다. 판관비는 제가 아예 변동 고정 나누지도 않잖아요. 왜? 판관비가 제품 원가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기간 원가지. 그러니까 기간 원가라는 건 이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지 않고,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건 안 팔렸을 때는 뭘로 묶어놨다가 자산, 재고 자산을 묶어놨다가 팔렸을 때 판매 시점에 원가로 보내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이고요. 기간 원가로 봐버리는 건 이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이 기간의 비용으로 봐버리겠다. 팔리든 안 팔리든. 왜? 제품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으로 보냈다가 가지 않는다. 바로 이번 기간의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제품 원가로 가지 않는 판관비는 다 제품 원가로 갈 수가 없죠. 이게 뭐 빈칸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제 기본서에, 제 원가 기본서에 보면 기본서에 인출과제들 있잖아요. 챕터 끝나면 인출과제를 한 번씩 백지 꺼내가지고 해보십시오. 답을 안 주지만 고민해보십시오. 그 답을 안 주는 이유는 괴롭게 공부해야 되니까 괴롭게. 찾아보면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뭔가 저 인출과제에 빈칸을 채우지 못한다는 건 공부를 할 때 딴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라고 주는 거고, 여기에 해놨잖아요. 각 원가 계산제도별로 제품 원가, 기간 원가 요 범위 구분해보라고 이렇게. 나중에 빈칸노트로 주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이거 잘라봐라 이렇게 어디까지인지. 자, 그랬기 때문에 이걸 좀 틀렸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물론 쉬운 문제는 그래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게 제가 똑같은 지문을 공탁 기출에 넣어놓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도 정답률이 뭐 20%대가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판관비를 제품 원가로 분류한다는 걸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좀 기계적으로만, 특히나 원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왜 그렇게 되는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얘에다 얘 더하면 돼, 얘에다 얘 곱하면 돼, 뭐 여기서 이거 빼면 돼, 이것만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3번 전부 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 원가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품 원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전부 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제품 원가로 보는데 변동 원가는 그게 빠지니까, 초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보고 나머지 다 기간 원가로 봐버리니까 그래서 제품 원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보다 변동 원가 계산, 제품 원가를 과소평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의 제품 원가를 과소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니까 원래 뭐 해야 되냐면 수익 비용을 대응을 시켜야 돼요.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요거 말했잖아요. 전투기 사와가지고 올해 사와서 내년에 팔았다. 언제 비용을 잡냐? 올해 사왔다고 해서 올해 비용을 잡지 않고 안 팔리면 재고로 놔줬다가 다음에 비용으로 잡는 게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이다라고 제가 요거 3년치 가지고 수익 비용 대응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안 팔렸을 때는 제품 원가로 묶어놨다가 재고 자산으로 묶어놨다가 기말 재고로 묶어놨다가 팔리는 시점에 수익 발생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내야 되는데,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버린다고요. 안 하고 바로 기간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그래서 뭐냐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부 보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률 24%. 오히려 3번이나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했다는 건 내가 잘못 가르쳤던 거고 그랬겠죠. 그랬겠죠. 24%라는 건 저한테 들으셨던 분은 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들으신 분들도 많이 틀렸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틀려도 되는 문제, 난도 높은 문제니까 그 네 문제 중에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16번. 아쉽긴 하지만 틀렸다고 하니까 틀려도 되는 문제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쉬움이 남는 문제예요. 자, 17번. 이것도 의외로 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원가가 말 문제로 나오니까 많이들 정답률이 낮더라고요. 하긴 뭐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정답률이 제 기대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모로 원가란 이미 발생한 과거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다. 맞죠? 그게 메모로 원가고. 2번. 주업도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총 변동 원가는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자, 고정 원가는 뭐?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한다. 맞고요. 3번. 관련 원가란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이 관련 원가란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원가죠. 근데 차이가 있었던 과거 원가인가요? 과거 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는 뭐죠? 메모로 원가예요. 메모로 원가고 그래서 메모로 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 원가다. 과거 원가고 뭘 차이를 내지 못한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건 비관련 원가예요. 그래서 관련 원가는 앞으로 발생할 원가입니다. 과거의 원가는 관련 원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가. 내가 공무원을 1년도 공부하냐 아니면 때려치고 취직을 하냐 아니면 알바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작년에 이미 공부하느라고 쓴 돈은 내가 이제부터 뭘 할지는 상관이 없다고요. 과거 원가이기 때문에. 관련 원가가 아니고 비관련 원가가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 원가가 아니죠. 미래 원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기초 원가이며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관점 가공 원가. 이건 4번으로 선택하신 분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기초 원가, 가공 원가는 계산 문제로도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고 1장에서 사실은 2장인가요? 요것만 하잖아요. 요것만. 1장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요것뿐이잖아요. 기초 원가. 자, 그래서 3번. 이게 뭐 저 빈칸 노트에도 이렇게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가고 비관련 원가는 차이가 없는 원가. 자, 근데 뭐 요 메모 원가라는 거. 메모 원가는 이미 발생된 과거의 원가로 비관련 원가다. 과거 원가이기 때문에 비관련 원가다. 과거 원가이기 때문에 비관련 원가. 그래서 관련 원가는 과거 원가가 될 수가 없다. 아이고 기본서에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 그러니까 저 기본서의 내용을 이제 저 빈칸 노트에다 요약을 해놓은 거지만 기본서에는 자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에 선택 가능한 대안들 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한다. 자, 이 관련 원가는 앞으로 발생할 원가다. 앞으로 발생할 원가에 해당하며 대안별로 발생 금액이 다른 원가여야 된다. 과거에 발생해버린 원가나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는 비관련 원가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률이 사실은 65% 정도거든요.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뭐 원가 외계가 말 문제로 출제됐다 보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18번. 자, 정보회계 문제. 다음은 중앙건설 A의 기업 특별회계 사업형의 프로그램 관련 자료이다. 중앙건설 A의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밑에 프로그램 순원가 얼마다 뭐 비변비용 뭐죠? 프로그램 순원가 얼마다 그 다음에 뭐 재정운영 결과 얼마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냥 재정운영표 양식에 넣어가지고 계산 문제. 그래서 재정운영표 양식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앞에 사실은 이제 뭐 자료를 막 거창하게 줘가지고 막 세출 세목 있고 막 이러고 세목 있고 계정가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오오 하는데 다 필요 없는 자료죠 사실은. 뭐만 있으면 되죠? 금액하고 비고란에 이게 총원가인지 비배운 비용인지 쭉 나와 있고
유일하게 요 행정 운영성 경비가 뭐에 해당한다? 관리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만 알면 그러면 그냥 뭘로? 풀이 배분 순환 결과로 최종 밀폐 양식이고 풀이 배분 순환 결과 사물함 풀이하게 배분하다가 자꾸 싸움 나니까 골고루 돌려가면서 쓰기로 순환한 결과. 그래서 풀이 배분 순환 결과 이렇게 놔두고 집어넣으면 되죠. 자, 1번 프로그램 순원가는 11,500원이다.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 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 뺀 거. 지금 프로그램 총 원가 얼마죠? 세 가지 단 31,500원. 근데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 원가 31,500원에서 원가에서 수익을 빼죠. 수익 2만 원 뺀. 31,500원에서 2만 원 빼면 11,500원. 그래서 11,500원이 프로그램 순원가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관리 운영비. 요 관리 운영비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뭐 관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행정 운영성 경비 요게 관리 운영비겠구나. 행정 운영성 경비 관리 운영비에서 4만 원. 자,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순원가를 물어봤는데 재정가 순원가를 구하려면 프로그램 순원가에서 관리 운영비 더하고 비배분 수익, 비배분 비용을 반영해야 되죠. 자, 비배분 비용 있고 비배분 수익이 있는데 뭐에서 뭘 뺀다? 비용에서 수익을 뺀다. 비배분 비용은 500원. 비배분 수익은 1,000원. 500원에서 1,000원 빼면 마이너스 500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원. 그래서 비배분 비용은 더해주고 수익은 빼서 마이너스 500원 해주면 그러면 재정운영 순원가는 얼마? 11,500 플러스 4만 51,500원에서 500원을 뺀 51,000원이 되죠. 근데 51,5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원 안 빼줬으니까 3번이 틀렸죠.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재정운영 결과는 여기다 뭐 반영해야지? 비교한 수익. 자, 비교한 수익 1,000원 있는데 수익이니까 어떻게 준다? 빼준다. 수익 1,000원 빼주면 5만 원이 재정운영 결과. 4번도 맞죠. 자, 그래서 복잡한 자료의 형태를 좀 복잡하게 주긴 했지만 결국은 뭐 뒤에 있는 자료 가지고 그냥 풀이배분 순환 결과 하면 끝나는 행정운영성 경비가 관리운영비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률이 뭐 63% 정도인데 이게 저 풀이배분 순환 결과 요걸 모르면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뭘 더하고 뭘 빼야 되는지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다. 그리고 뭐 원가에서 수익을 뺀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아니다. 원가에서 그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거다. 자,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만약 이게 이번 시험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 18번쯤 왔는데 이렇게 자료 이렇게 던져놓으면요. 마음이 이미 급해가지고 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번에 다행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 과거의 시험, 작년, 재작년이 아닌 그 전의 시험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말 문제가 확 늘어나면서 시간 압박이 많지 않았다. 자, 19번. 국가배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저런 것들을 재고자산 등을 다 묶어가지고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자, 2번.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 변동표는 기초순자산에다가 재정운영 결과 그리고 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 항목 반영해서 기말순자산 이거 빅카노트에다 이렇게 순자산 변동표에 뭐뭐뭐 들어가야 되는지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여기 들어가야 되는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3번 무주부동산의 취득, 주인 없는 부동산의 취득, 그 다음에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 체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뭘로?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이것도 빵꾸노트, 빅카노트에다 빵꾸 내가지고 무주부동산 교환, 기부 체납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뭐?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했던 거고요. 4번 국가외계 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 전환은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요거 틀리신 분들 저한테 듣고 틀리신 분들 계시다면 이것도 되게 안타깝고 서운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여기 있는 요거 관전 관리 전환 뭐 할 때 축구 경기 관전할 때 축구 경기 관전하러 갔을 때 뭐 국가대표 경기는 국대 경기는 무장을 하고 뛰더라. 뭐 때문에 공을 세우려고 유공 공을 세우면 군대 면제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국대 경기는
공을 세우려고 공 세워서 군대 면제 받으려고 무장을 하고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팀 경기에는 지장을 주더라 해서 국가외교에 관리 전환이 무상일 때는 장부금액, 유상일 때는 공정가액, 지자체는 무조건 장부가액. 자, 근데 유상거래, 유, 공, 장부가액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죠. 두 문자 따드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몇 개. 특히나 정부에게는 그냥 두 문자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리셨으면 조금 아쉬워요. 자, 2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한 매출 총이익은 단 회전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자, 매출채권 기초기말, 재고자산 기초기말,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자, 평균 매출채권 450 플러스 550 나누기 2 하면 500이죠. 500에다 회전율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이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이니까 그럼 매출액은 이 둘 곱한 500 곱하기 5 하면 2500이 되는 거고요. 자, 재고자산 기초 360, 기말 440 합계 800에 나누기 하면 평균 재고자산 400이고요. 여기다 뭘 곱하면 재고자산 회전율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원가.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니까 매출 원가는 평균 재고 곱하기 회전율. 자, 그래서 원가는 1600. 2500, 1600 빼면 900원.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탁이출에 똑같은 문제 있죠. 매출재고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주고 매출 총액이 얼마냐. 아예 똑같잖아요. 자, 뭐 다른 문제, 이런 문제는 뭐 워낙 많았죠. 비슷한 문제 다 있고. 그래서 이제 틀렸다면 똑같이 주고 매출 총액이 똑같이 물어보는 거니까요. 아쉬운 문제. 1대 정답률이 77%. 이거 틀리신 분은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문제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짜 충분히 80점은 나올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난이도 상, 중상으로 분류했던 그래서 난이도 상 10번 문제 정답 33%지만 그래 오케이 얘는 틀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 4개까지 틀린다고 하더라도 80점이잖아요. 근데 요 4개 포함된 6번 문제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 아니 공정 가치가 유출 들어올 때 가격이 아니라 나갈 때 팔 때 가격이란 걸 알면 매입할 때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 16번 제조 원가에 판관비가 왜 들어가냐 이걸 알 수 있었으면 그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래 그거 틀리고 다 틀렸다고 가정하고 아까 13번 그래 과거 기출문제로 봤을 때 과거 기출문제에 현금 매입과 외상 매입 비율을 준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번 시험에 대해서 막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걸 혼내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자. 심지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기본서에 어디 나와 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본인이 지금 공탁기출에서 기출된 문제들도 틀렸다. 공탁기출 아직 회독이 안 됐다. 공탁기출 회독이 1순위입니다. 그것부터 하세요. 이번에 말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지방직에도 말문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탁기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말문제를 내가 많이 틀렸다. 말문제 많이 틀렸다. 그래서 말문제 공탁기출 어느 정도 회독이 되는데 말문제를 회독 안 했다. 그러면 빈칸노트 회독하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자신 있다라고 하신 분은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기본서 회독하지 마시라고요. 이 두 가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서, 그 중에서 기본서 회독하실 때 말문제 많이 나오는 챕터들이 있잖아요. 처음 말씀드렸던 그 챕터 위주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오랜만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거 다시 풀어보면 좀 리마인드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와 회계에 더 이상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서에 있는 예제들 다시 한번 좀 잡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범위를 확장할 시험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막 기존 공탁기출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닌가 되잖아요. 범위의 확장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숙달의 문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만 더 생각을, 그 이론적인 배경 프레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옛날에 기본 이론 들을 때 뭐 이거 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만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론 강의에 각 강의별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서 보다가 잠깐 여기서 이거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지, 이유가 뭐였지, 왜 이런 문장이 나왔지, 헷갈리시면 그때 한번 기본 이론은 기본 강의를 다시 듣고 있지 말고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발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시험 보느라 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에서 대부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우리가 뭐 새로운 영역, 뭐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영역에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은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되는지. 거기까지 얼마나 착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이악 물고 꾸준히 하냐, 요 차이입니다. 꼭 잘 견뎌내셔서 또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